네, 간밤 M7 기업들의 마감 상황 함께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체크할 기업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약한 상승세 유지하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EU의 배출량 감축으로 10억 달러의 보상금을 앞으로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나왔습니다. 올해부터 유럽연합의 이 배출량 규제가 조금은 더 엄격해졌죠.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는 계속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초과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UBS 분석가들은 전체적인 롱 포지션으로 이 CO2 포지션을 현금화할 경우 10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약한 하락세 유지하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번스타인에서는 앞선 젠슨 황 CEO의 CES 2025 연설을 약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기업들과의 협력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이 드러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의견 내놨지만 일각에서는 너무나 협력에 치중된 것이 아니냐,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나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로드맵이 미비하다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 체크해 보시죠. 세 번째 기업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역시 약하게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휴대전화 개인정보 집단 소송이 당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추적장치 어플을 끈 상태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 측에서 개인 데이터를 수집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이게 연방판사의 기각 결정을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8월 재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기본 기록 보존으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 부분이 기각되었다라는 소식까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다음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 역시 약한 하락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애플 아이폰 16에 대한 판매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도 유지했던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애플이 앞으로 1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다라는 기조를 이어간 겁니다. 지난해부터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이 스마트폰, 그 안에 들어가는 부자재의 40%는 자국 내에서 양산이 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걸고 있는데요. 이를 충족하지 못한 아이폰 16 시리즈는 계속해서 인도에서 약간의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 보시죠. 다음 기업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역시 약한 하락을 켰습니다. 광고주를 위한 AI 기반 SQL 생성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라고 찾아보니까요. 광고주가 원하는 고객층에게 나 이런 광고를 내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라고 서비스를 의뢰하면 생성형 AI가 이에 맞춰서 고객층과 광고 내용을 타깃해서 설정해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주가 향방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여섯 번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와중에 약한 상승세 유지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자본 지출 예정이 많아도 계속된 매수 의견이 잇따라 유지되고 있습니다. 번스타인부터 CT 그리고 파이프 샌들러까지 이 투자 계획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간밤에 들려온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가 저조한 직원에 대해서 인원을 감축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오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직원 해고 규모는 정확히는 아직까지는 미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도 함께 살펴보시죠. 마지막 기업은 메타입니다. 메타는 1%대 하락불 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베이 상품 리스팅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에서 구매자가 이 메타에서 이베이 물건을 검색한 뒤 자동으로 이베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소식에 이베이 주가는 12%가량 상승하면서 2021년 이후 가장 큰 주가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M7 기업 상황 함께 점검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LS증권 경영본부장 신중호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희가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전반적인 이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고용 지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간밤에 미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지표와 연준 의사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일단 그 전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달러화를 좀 강하게 만드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좀 다뤄볼 텐데요. 고용 지표 자체는 좀 총평을 한다면 잘 나왔습니다.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는 13만 명 정도가 예상치였는데 12만 명으로 소폭 낮은 수준을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고용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매주마다 나오는 주간 실업 청구 건수 20만 정도 나왔습니다. 전주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해고가 많진 않다. 물론 이제 고용도 굉장히 강한 거는 아니지만 해고도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일자리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소비에 대해서 내지는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대 지수 중에 이제 나스닥 중심으로 좀 하락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화가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인 부분들, 이게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조금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러화에 대해서 우리 시장도 조금은 주의 깊게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살짝 언급해 주셨던 이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준비한다. 이 소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볼게요. 네. 환율과 연결해서 이 뉴스를 좀 풀어주신다면요? 당연히 환율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하려는 거는 관세 정책을 이제 취임하고 바로 발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배경에 그러니까 뭐 관세 정책을 왜 발표하는지에 대한 근거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이제 국제 경제 비상권 한법. 말도 어려운데 뭐 그냥 자기들이 봤을 때 조금 경제가 좀 비상하다. 연간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네.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비상사태를 선언하게 되면 이런 관세 부과에 대한 근거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하려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관세 정책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편적인 관세, 네. 보편적인 전체 나라, 미국과 상대하는 모든 나라에 대한 또 관세 부과 정책, 그리고 이제 중국을 꼭 집어서 이제 대중국 관세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러니까 상계 관세 이제 뭐 여기서 반덤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관세를 무기는. 그래서 지금 보면 보편 관세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보편 관세 같은 경우에는 얘기한 것처럼 이런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보편 관세가 지금 시장에서는 한 10에서 20% 정도 부과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관세라는 거는 미국 나라 밖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공장이나 기업들은 고스란히 10에서 20%의 비용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비용을 받아서 이 비용을 받은 상태에서 더 높은 매출을 일으켜야 되거나 내지는 이거보다 원래 가격이 $100였으면 한 $110로 올려야 되거나 네. 그러면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가격을 올리지 못해. 그러면 가격은 유지시키고 비용이 올라오면 마진이 하락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마진이 하락한다라는 거는 결국 그 나라의 그 기업의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트럼프 당선인이 됐을 때 다들 약달러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눈여겨보니까 그게 아니라 강한 달러. 그러니까 강달러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은 달러화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도 있지만 달러화가 어느 나라의 통화보다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2.0 시기를 맞이했을 때 예전에 보면 결국 취임하고 나서 달러화가 약세로 갔어. 네. 이 정도의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최소한 달러화가 지금 108까지 올라와 있던데 높은 레벨에서 유지될 가능성에 대한
투자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자체가 강해지는 이 현상에 대한 투자 전략을 저희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어제 미증시를 이끌었던 방금 끝난 장에서 미증시를 이끌었던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본부장님이 주의 깊게 보셨던 종목은 어느 종목일까요? 사실 혼조세였고 네. 시장이 방향성이 좀 없었기 때문에 특징주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많이 없었는데 그나마 뭐 AMD,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을 조금 살펴보고 뉴스가 있었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어떤 경쟁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AMD 최근에 주가가 어떻지라고 이제 보시면 그냥 계속 우하향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간밤에 또 HSBC 뭐 여러 월가의 IB들도 조금 투자 의견을 줄이고 있어요. 네. 최근에는 CES에서 엔비디아가 화려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린 거에 반해서 AMD는 이렇게 조금은 사람들의 어떤 그 시각에서 좀 소외되고 있다. 그래서 차트도 보시면 지금 121달러까지 52주 최저가 저가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AI GPU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이 침투 능력이 크지 않다. 왜냐하면 소비자들로 하여금 어떤 수요를 이끌어내거나 아니면 아마존 엔비디아 대비 플랫폼이 그렇게 좀 경쟁력이 높지 않다. 그래서 200달러였었던 목표가를 이 100달러로 줄이는 이슈가 간밤에 있었길래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최근에 예전에 한창 엔비디아가 치고 나갔을 때 AMD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차트를 같이 그려보진 않았지만 엔비디아하고 AMD 그려보면 명확하게 이 방향성이 점점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나쁘지 않죠. 여기서 더 튀고 나가면 좋은데 지금 현재 컨센서스 상으로 목표가는 한 243달러 정도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높게 보는 데는 뭐 거의 290달러까지도 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간밤에도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최근에 월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어떤 종목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다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도 보니까 미 조지아의 데이터 센터를 한 110억 달러 정도 투자, 우리 돈으로는 한 16조 원 정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간밤에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은 없었습니다만 아마 또 차후에 오늘 밤에는 미 증시가 휴장이니까 뭐 쉬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존 투자 괜찮은 것 같아 하면서 내일 이제 개장할 때 움직일 수도 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어떤 점유율을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단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저는 최근에 이제 AI가 이제 카테크 지금 자동차와의 어떤 조합에 의해서 기술 발전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로봇으로도 이제 구현이 되고 있다라고도 보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혼다와 협업을 하면서 네. 전기차 생산 능력이라든지 모빌리티 솔루션을 개발한다고 하니 이제는 뭐랄까요? 빅테크가 약간 뭐랄까? 자기들이 계속 그 투자하는 시기에서 작년에 이제는 이제 어떤 이제 협업체의 산업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다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점점점 AI 기술이 조금 더 실생활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본 비클로 조금 다가오는 느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마존 특징주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AMD와 아마존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굵직한 두 기업 체크를 해봤는데요. 혹시 추가로 한 기업을 더 살펴봐 주신다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특별한 건 아닌데 간밤에 엑슨몰빌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는 좀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차트를 바로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XOM이었나? 네.
근데 이렇게 별로 주가가 움직임이 없는 거를 왜 보여주냐 하면 사실 지금 빅테크 미국 내에서도 모든 종목이 다 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투자라든지 성장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마다 예상보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인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의 반응이 좋은데, 이게 엑슨모빌이 이익이 안 좋았습니다. 네. 이익이 안 좋았고, 이 엑슨모빌이 이 영업 전반의 수익이 부진하다 보니까 4분기 이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 한 18억 달러 정도가 덜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시크리컬 쪽,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런 어떤 시크리컬 쪽이라고 하면 에너지 소재 산업재 이런 쪽을 말하거든요. 네. 이런 시크리컬 쪽은 또 이머징 시장이나 전체적인 성장에 조금 연관이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유가도 미국보다는 중국 쪽의 수요가 조금은 올라설 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시크리컬 쪽이 아직은 못 움직이는 이유는 그런 미국 이외의 시장의 성장률 떨어지는 거랑, 그리고 달러가 너무 강해졌던 거랑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쪽 시크리컬 쪽의 기업들의 주가나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MD부터 아마존, 엑슨모빌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간밤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부분 본부장님이 종목으로 다뤄주셨고요. 이제 글로벌 핫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함께 나눠볼 핫이슈 키워드는 네. 역시나 FOMC 의사록입니다. 네네네네. 지난달 금리 인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정말 큰 충격을 줬잖아요. 그 안에서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이나 아니면 의견 차이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관심을 좀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의사록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어쩌면 6월까지도 금리 동결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거예요. 생각보다 금리 인하를 이제부터는 쉽게 해주진 않겠다. 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당장 1월에도 FOMC가 28일인가요?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동결일 가능성이 지금 95, 96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 지금 4.5%까지 내려와 있는데, 일단 뭐 결정적으로 지난 12월 FOMC 이후에 점도표에서 50bp로 줄여놓은 이유 자체가 물가의 어떠한 뭐랄까 이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라고 하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인플레이션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물가가 내려가는 거는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플러스인데 플러스가 2.0 그러니까 3.0, 2.0, 1.0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내려오는 그림이잖아요. 이게 네. 디스인플레이션이고 수채 아예 마이너스인 경우엔 디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디스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다른데 네. 연준 입장에서는 이 디스인플레이션의 추세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디스인플레이션의 추세가 생각보다 좀 더디다.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물가 수준이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2%대까지 가는 모습이 좀 더 나와줘야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12월 FOMC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했냐면 일부 연준 의원들이 트럼프 정책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추정치를 전망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1월 달에 아까 얘기한 거와 갖춰서 얘기하면 관세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관세하면은 비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비용하게 되면 물가가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인플레이션 추세에 대해서 트럼프 취임은 디스인플레이션 이 하락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네. 연준 입장에서는 1월도 아니고 한 2월, 3월 넘어가서 실제로 물가가 잡히는지 확인하고 금리를 내리자라는 의견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2월 인하 자체도 좀 아슬아슬했다라는 평가들이 의사록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1월은 동결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저희들이 매월, 매일, 매주 이 지표가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간밤에도 ADP라든지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 좋았다라는 걸 보면 아마 1분기 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점점 뒤로 밀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반기까지도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게 일단 FOMC 의사록을 본 첫 번째 관전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저희가 1월 이 동결 가능성도 95%를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는 상반기까지 그 폭을 살짝 넓혀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흐름이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 의사록에서 사실 매파적인 기조가 강하게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예상도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시장에서 엄청나게 크게 반응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는 선거용인데. 이제 그 연준 의원 중에 한 명이 좀 달래주는 멘트를 해서 네. 예, 상당한 매파였는데 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사실 FOMC 의사록 나오기 이전에 이 스피치 연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봤을 때는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 여전히 추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국채 수익률이 막 요동치다가도 좀 안정이 됐고 다만 이제 사람의 말이라는 거는 다 들어봐야 되거든요.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건 맞는데 이를테면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의사 판단이 있다면 추가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월러 이사가 얘기한 것도 지켜보겠다라는 건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추가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있겠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뉴스 플로우나 FOMC 의사로 그리고 간밤에 달러화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게 물론 아까 뭐였죠? 그 비상사태 선언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었지만 의사록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폭도 그렇지만 시기가 생각보다 뒤로 밀릴 가능성 때문에 달러화가 강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어가 봐서 국고채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10년 만기 금리가 계속해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잖아요. 또 뭐 4월 이후 처음으로 4.7% 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는데 앞으로 국채에 대한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원래는 그러니까 4.67 이 정도게 되면 뭐라고 봐야 되느냐면 현재 미국의 성장률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네. 물가 상승률을 뭐 한 2.5%, 내년에 한 2%, 잘하면 명목 성장률이 4% 초중반이 나올 것 같은데 10년물이 4.67 뭐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금리가 긴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률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금리가 설정이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가 항상 모든 세상을 볼 때는 성장과 비용인데 10년물이라는 비용이 내지는 10년물은 성장률을 반영하거든요. 근데 10년이라는 비용이 이 미국의 성장률보다 너무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4.78까지는 가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고 성장률에 대한 전망과 달리 약간 오버슈팅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가격이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4.67, 뭐 4.7 가면 상당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 4.5 상태가 어쩌면 어떤 그 미국의 10년물이 가격의 안정을 찾는 구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매수세 유입에 대한 가능성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간밤 나왔던 FOMC 의사록 A부터 G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앞으로 찾아올 미증시에 대해서 전망을 해봐야 하는데 사실 이제 열리는 뉴욕장은 휴장이잖아요. 네, 그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이 서거로 인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어떤 날로 해서 휴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게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오늘 밤에 이제 넘어갈 때, 그쵸? 1월 네. 9일 날 휴장입니다. 이 휴장을 맞아서 미증시 말고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짚어봐야 할 글로벌적인 흐름이 있다면 한번 짚어주세요. 글로벌적인 흐름을 본다면 오늘 아마 중국의 어떤 경제 뉴스나 중국발 뉴스에 우리 시장이 조금은 연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이제 물가가 아마 발표 예정인데 이 중국은요 물가 지표를 아니면 경제 지표를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면 블룸버그나 지표 이렇게 예정치 언제 발표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럼 미국은 그날 발표한다 그러면 그날 발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은 이렇게 버젓이 오늘 발표한다고 하도 오늘 발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오늘 발표 예정인 게 중국의 물가 지표다 보니까 중국의 물가 지표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좀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림을 좀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중국이 지금 CPI 이제 보시는 것처럼 돈육 가격도 넣어놨고 뭐 CPI 흐름을 보이는데 바닥에서 움직이려고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디스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로서는 컨센서스가 0.1% 정도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건데 상당히 미미하죠. 네. 그러니까 CPI라는 게 사실은 물가가 낮으면 좋긴 하겠지만 항상 이런 거는 그 해석의 차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중국이 CPI가 낮다라는 거는 중국의 소비라든지 중국의 경제 전반의 탄력이 떨어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중시,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저러한 디플레이션 압력을 어떻게든 탈피하기 위해서 금리도 내리고 더불어서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소비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쓰는데 생각보다 지금 성장률이 잘 안 올라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고민이고 오늘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는 한국 시장이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네. 그게 더 이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의 어떤 CPI 물가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오면 조금은 변동성이라고 해야 되겠다.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CPI까지 발표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정되어 있는 지표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어제는 저희가 우리나라랑 미국 간의 금리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금리 차를 봐야 되는 게 그리고 이제 미중 금리 차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환율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네. 환율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위안화의 약세는 또 곧 우리 원화의 약세로도 연결이 되는 왜냐하면 무역이나 이런 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보면요 지금 중국의 금리가 굉장히 아주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금리 여기 차트에서도 보시면 뭐 짙은 파란 선으로 제가 그려놨는데 그리고 밑에는 이제 위안화 환율입니다. 위에 있는 거는 미국의 금리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와 중국의 금리가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계속 벌어지잖아요. 네. 그만큼 성장률이 벌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의 지금 저 현상은요. 언제 우리가 봤었냐? 일본이 디플레이션 압력에 빠졌을 때 저랬었거든요. 네. 돈을 아무리 풀어도 유동성 함정에 빠져서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 상황. 성장률이 안 나오고. 그럼 성장률이 안 나오니까 또 뭐랄까 자금은 여기 퇴장하고 이게 이제 유동성 함정인데 지금 저렇게 된 이유는 12월에 왜 중국 정부가 한 이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말로만 자꾸 어떤 경제 정책을 쓰겠다, 뭐 하겠다 했었거든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는 별거 없었습니다. 예, 중앙 경제 공작 회의에서도 뭐 한다고 했다가 모멘텀이 좀 소멸되고 이런 상황인데 금리가 저렇게 내려오는 상황을 또 한 번의 차트로 설명을 해드리면 중국의 이제 각 그 성별로 소매 판매 데이터가 있어요. 네. 뭐 작년 초부터 이구한신이라 그래서 뭐 약간 소비를 자극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 도시를 보시면은요. 네. 상하이, 베이징 이렇게 소비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 오히려 소비가 안 좋습니다. 네.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좀 이게 소비가 올라와서 전체적인 국가의 소비의 어떤 비중을 늘려가고 저기서 소비가 올라오게 되면 사실은 또 우리나라한테는 옛날처럼 뭐 중국발 뭐 소비 모멘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냥 돈이 임금 상태, 그러니까 1인당 GDP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구한신이라든지 이런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일부 소비가 발생한 건 맞지만
네. 자체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내지는 자기 소비를 통해서 조금 더 고퀄리티의 소비를 해주면서 이게 선순환이 가야 되는 부분이 중국이 지금 이게 사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CPI가 네. 예상보다 좀 잘 나오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 중국이 작년 말부터 펼쳐왔었던 소비와 관련된 정책이 이제는 좀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 시장은 중국의 어떤 위안화가 강세로 가고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를 가주면서 외국인들도 좀 매수의 어떤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뭐 CPI가 생각보다 좀 뭐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CPI 올라간 이유가 제가 처음에 돈육을 넣어놓은 게 그냥 돼지 돈육 가격 때문에 올라간 어떤 그 코스트 푸시 디맨드 풀이 아니라 그 가격이 끌어간 그러니까 그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하면 조금은 안 좋은 모습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글로벌 이슈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CPI 지표 꼭 확인을 해보고 우리 시장에도 한번 대입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 시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대비하면서 얻어볼 수 있는 힌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중국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돼 있고 그래서 차트 하나를 더 가져와 봤어요. 뭐냐면 이 창신 메모리 쪽 그리고 CXMT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소비가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베이징, 상하이 이쪽에서 소비가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성장률을 만들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공장을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공장을 돌렸어. 반도체를 만들고 화학 만들고 배터리 만들고 이런 걸 계속 만들어놨는데 중국 내에서 소비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밖으로 빼야 되겠죠. 밖으로 빼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수출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낮은 단가로 밖으로 빼는 현상 이게 밀어내기이고 이게 공급 과잉이고 이로 인해서 차트 보시는 것처럼 공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CXMT, 즉, 이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글로벌 이제 그 메모리 가격 대비해서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비해서 한 80% 정도의 가격으로 소위 말해서 후려쳐서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 경쟁자들은 단가 인하 압력을 더 받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고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삼성전자가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그런 어떤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라는 건데 제가 이거를 얘기 드린 이유는 만약에 CPI가 회복이 되고 맞잖아요. 좀 그림을 그려보면 회복이 되고 중국이 소비가 좀 돼 하면 이 공급 밀어내기의 어떤 강도가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디 중국에 파는 이런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화학이나 철강의 스프레드 압력이 압력이 커서 마진이 줄어드는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고 반도체도 이제 그 극강의 밀어내기나 가격 어떤 인하 정책 아니면 가격 갭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었던 부분들이 피크아웃 했구나라고 인식이 될 수 있는 단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수준에서 보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가 최근에 들어오는 거는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 당장 펀더멘탈이 변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차트로 보면 밸류에이션이 채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아니면 언제 사냐 정도의 논리일 것 같고 당장 그렇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파운드리에서의 적자가 너무 심하고 HBM은 만들어 놨는데 퀄 통고가 안 돼서 충당금으로 쌓았다. 삼성전자가 이런 어떤 코멘트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HBM이나 D램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최근에 뭐 하이닉스를 빼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그래도 반등이 나왔던 거는 그냥 처참히 무너진 밸류에이션이 더 이상은 아니지 않겠냐. 왜냐하면 최근에 뉴스들이 아까 중국의 물가가 서서히 바닥을 잡고 있잖아요. 잡고 있으면 이 중국에서 나오는 공급 물량의
어떤 압력도 피크아웃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의 하락 압력도 서서히 바닥을 지나간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들어온 것 같고 뭐 PBR 0.87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그래서 삼성전자가 막 갑자기 뭐 6만 전자, 7만 전자 이렇게 되는 모습은 아니지만 오늘의 CPI를 확인하면 아 진짜 이제 삼성전자 정말 진바닥이었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오늘 아마 저희들은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지표 CPI와 더불어서 이 소위 말해주신 밀어내기 전략과 함께 삼성전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어제 방송 시간대보다 조금 더 늦게 나와서 체크를 못했는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네네. 예, 그래서 아까 충당금이라든지 파운드리에서 적자 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지만 HBM의 어떤 제품들도 만들었는데 못 팔아서 네. 예, 충당금으로 쌓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밸류에이션적으로 상당히 낮아져서 아마 코멘트들이 이게 삼성전자 실적 나오면 잠정 실적 나오면 또 애널리스트들 많이 나올 거예요. 코멘트들이 뭐 아픔이 있지만 뭐 밸류에이션이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좀 인정해주고 있다. 이 정도로 아마들 해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장 신중호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